네, 반갑습니다. 2021년 춘계학술대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 공동체 만들기 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제자 3분과 토론자 3분 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참석자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발제자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동 연구 참여자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고 발제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발제해 주실 그 영국 더램대학교의 성민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대암대학교의 성민기입니다. 일단 저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지역개발과 이번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발제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 시간일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시간일 텐데,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해 주실 한양대학교 김지일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김지일입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대학교 장지영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장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발제해 주실 거고, 이제 토론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나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선영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문제연구소의 남수현 박사님, 한국도시연구소의 남수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연구소 남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서로 드렸고요. 저희 오늘 진행하는 거 잠깐만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또 깊이 있는 서로 소통이 필요하니까 우선 발제자 분이 발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발제자님들 1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5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도 5분 정도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각 발제와 토론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실 이제 선민기 님께서는 지역문화유산과 사회적 자본을 통한 주민참여 연구, 제주도 네. 사례를 가지고 발제해 주실 건데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저지림이 한동리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유산과 사회적 자본을 통한 주민참여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더럼대학교의 성민기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발표의 순서를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이후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범위 및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 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제 연구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대중의 참여가 문화유산 관리의 측면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장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주장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더럼 지역에서 실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은 제가 더럼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지역문화유산 관리 활동을 참여했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 관리 활동에 참여한다면 문화유산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의 참여가 어떻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문화유산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중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역 주민, 전문가, 관광객, 지역단체, 지역 공무원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에토 2020 연구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이크로, 이코모스, 내셔널 트러스트 등이 출판한 연구 성과 및 비전을 살펴보면 이러한 여러 대중의 의미 중에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리즘이 강조가 되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어 현재 당면화 문화유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제 연구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조사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연구이 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관리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랜도프 2009년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헐킨 2010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마을 조직 및 공동체가 잘 형성된 지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리에토 연구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탑다운의 그 정부 주도의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문화유산 관리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유럽 및 영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문화유산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호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영국 관련 연구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보호, 관리 활동 형태로 주민들의 문화유산 관리 활동 참여와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네팔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유산 관리 활동의 주된 동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을 강조한 주민 참여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탑다운 형식의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리에토 2020 연구에서 그 한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브라운 2017년 연구에서는 잘 형성된 마을 조직, 주민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 마을 공동체의 특징으로 주민들 간의 신뢰, 협동, 그리고 네트워킹 조직 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중 최근 네트워킹이라는 요소는 주민 참여의 가장 결정적인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로 밝혀지고 있고 대면 규제가 제한된 코로나 이후에는 대중미디어나 SNS를 통한 네트워킹도 주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무형문화유산인 그 지역의 전통, 관습, 재래의식, 마을 축제 등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유산 관리 및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 여러 사례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더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푸디 2003년 연구와 브라운 2017년 연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더럼 성당 및 성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인 순례의식, 더럼대학과 학문적 전통의식, 마을 축제들이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및 문화유산 관리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연구는 기존 마을 공동체가 잘 확립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거나 공동체가 잘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의 참여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킨 2010년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이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있을 수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레딧 울크로크 2004년 연구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따른 그런 중요 이해관계적 분석이 주민들의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선행골 분석한 결과 리단의 자치회관이 있을 만큼 주민공동체 잘 발달된 지역이 확인하였고
고 2009년 연구에서는 제주도 마을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양행캉 2008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유한 공동체 의식은 주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공동체 잘 발달되고 지역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된 경우, 몇몇 연구에서는 외부인이 그 마을에 정착하려고 할 때 기존 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제 제주도 저지리마스를 답사해 본 경우 기존 주민과 새로 유입된 외부인들과의 갈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또 갈등을 중재하는 리더십이 요소인 마을 리더 역할이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킹과 신뢰, 그리고 핵심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마을 리더, 젊은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을 넣었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인 문화유산 중에서 무형문화유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독립변수 설정하고 제주도 한동민이 저지리의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서 어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제 연구의 이제 분석의 틀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성하였고, 먼저 그 연구의 범위인 제주도의 저지리 및 한동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산어촌 마을편의 연구 보고서의 102개 마을 중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고 대표 사례 마을로 지정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및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부서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하였고, 중요 이해관계자는 마을 리더, 그리고 지역민 지역 주민, 지역 공무원을 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서진강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과 여러 그 기존 문화유산 관련된 사회적 자본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신뢰와 네트워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같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그 기준을 적용하여서 자연과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의 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먼저 기초통계 살펴보면 마을 리더와 젊은 지역 주민, 그리고 신뢰, 참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마을 리더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 참여 이끌어낼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제가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림 5와 같이 R 통해서 이제 표현했는데, 이전 기초 통계와도 유사하게 기존의 그 인적 자원이 많은 다른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마을 리더 같은 경우는 신뢰와 유일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참여의 부분에서 마을 리더와 함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그 무형문화유산이 유일하게 참여와 주민들의 참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그림이 저도 보기에 복잡해서 네트워킹 어널리시스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 참여는 마을 리더, 네트워킹, 신뢰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무형문화유산은 젊은 지역 주민 및 마을 리더와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제 참여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외부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유형문화유산 중에 하나의 미술관, 박물관 같은 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존 주민들과 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여의 부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잔차의 독립성이나 질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공산성 같은 걸 확인해 본 결과, 참여는 네트워킹과 무형문화유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살펴볼 뿐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께 이제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82%의 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했다, 지역잔치를 통해라고 응답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과 지역자치단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 공무원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들과의 인터뷰를 했을 때, 그리고 마을의 연결망을 살펴봤을 때, 제가 이거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블러 처리를 했는데, 그 마을 이장님 분들이
그 연결망의 촘촘한 연결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과 이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필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회관을 통해서 이제 촘촘한 연결망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자치회관 이것이 이제 한동리고 이게 저지리 마을회관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런 자치회관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도 마을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행정직원 한 명을 둬서 마을 이장님과 마을의 총체적인 행정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신 분도 있어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있는지 여쭤봤는데, 한 20% 분들이 마을의 무형문화유산을 재래식 및 구전 전통을 이제 마을의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이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소속감을 형성하여서 지역 주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구의 이제 결론은 제주도 저지림이 한동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네트워킹 구축과 무형문화유산을 기반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제가 적었고, 특히 이 중에 네트워킹은 기존 문화유산 관리 연구에서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 이해관계자인 마을 리더, 지역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특히 마을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지역 주민들과 신뢰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리 마을 경우에는 SNS 같은 거 이제를 활용하여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대면 교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더럼 지역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소식을 공유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네트워킹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지리 마을의 경우에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와 좀 유사한 결과로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도출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그 주민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제가 살펴봤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0년 수립된 비전을 살펴보니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정책 형성 및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촌 조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의 정책성, 고연 정책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 또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의 그 한계로는 이게 멈췄네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게 안 넘어가는데 말씀으로 해주셔도 네. 돼요. 네네. 제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 설문조사 했을 때 제주도에 태풍이 3번이 왔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방문이 어려운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어렵게 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태풍 복구 작업에 동원이 되어서 한 분 한 분 가가고 방문하여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소 표본의 숫자가 61명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더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 관리 활동에 자발적 주민 참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요인들을 도출하는 연구 발표였습니다. 이제 그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치 않은데요. 어쨌든 처음 토론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뭐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재생, 우리나라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도 주민 참여, 이제 요즘 이제 주민 주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뉴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볼 때 주민 참여는 다들 아마 경험하셨듯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민기 연구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보면 어떤 제주도의 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선행 연구에서 유럽은 비교적 자발적인데 아시아는 경제적 혜택이 주된 동기이고 탑다운 방식이다 한 것의 어떤 예외로서 우리나라 제주도 사례를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작은 촌락 공동체지만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나중에 분석하시는 부분에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마을 리더의 네트워킹 이런 부분 저는 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아까 그 중간에 젊은 리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쇠퇴하는 지역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 굉장히 모자라고요. 또 누구 하나 이제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그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자체는 주로 아까 말한 유형 쪽에 유형 자산 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고 무형 자산 자체를 발굴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저도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특별한 사례를 좀 가져와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연구의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강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기보다는 그 본인이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애초에 선행 연구나 이론 연구에서 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이런 특히 한국에서도 뭐 이런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공동체 네트워크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본인의 결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 뭐 인적 자원이나 마을 리더 신뢰, 뭐 네트워킹, 특히 이제 무형 문화유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실효성에서 세 가지 의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방법, 유도 어떤 것들이 있고 공동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또 정부 주도가 아닌 자발적 참여 이 세 가지 퀘스천을 주셨는데 특히 저는 두 번째 그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공동체가 아예 형성 잘 안 돼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했을 때 아까 뭐 네트워킹 얘기라든가 뭐 마을 리더라든가 공무원의 역할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조금 시사점으로 잘 정리만 해 주시면 상당히 뭐 특수회로서의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 네, 우리 그 김선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박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마 스피커, 소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잘 모르던 분야인데 좀 잘 이렇게 어떤 인포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좀 유용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제목을 보다 보면 지역문화유산과 사회적 자본을 통한 주민 참여 연구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참여를 하는 요인으로 지역문화유산이 하나가 있고 사회적 자본이 하나가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대부분 갈등 관계 해소나 이런 게 지금 다 막 섞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 많아지면 지역의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답이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다 보면 사회적 자본 따로 있고 또 지역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점에서 먼저 연구자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중간에 보시다 보면은 어떤 본딩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소셜 캐피탈이랑 본딩 소셜 캐피탈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연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보시면 고찰 이제 그 무형문화 정리를 해주시면서 무형문화와 사회적 자본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통해서 참여가 높아질수록 참여가 잘 되고 있는 마을인데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조금 좋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 제 생각에 중간에 뭔가 다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덧붙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서영 박사님 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발제자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일단 부분, 김서영 박사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선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역이 문화유산 할지 무형문화유산 할지 이제 일단 구분해서 제가 제목을 좀 더 정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브릿지 소셜 캐피털 같은 경우는 제 지도 교수님도 이제 잘 모르시었는데, 다른 행정학과 교수님 통해서 일단 제가 어제 좀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20%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 주민분들이 공무원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마을 이장님과 이제 마을 조직 임원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몇몇 마을 리더분이나 이렇게 핵심 계층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마을 조직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더 해서 좀 더 네, 문맥이 매끄럽게 제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국도시연구소의 남수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되게 재밌게 연구 잘 읽었고요. 저도 김선영 박사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읽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상호관계가 상관관계라든지 연결이 되는지가 이렇게 제목하고 좀 매칭이 정확하게는 안 돼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론적 고찰하신 부분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유럽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주민 자발적인 그런 공동체 조직이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공동체 조직이 없다고 또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사례로까지 같이 좀 보완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제주 올레길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지금 도시연구소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주에서 한 18개월 정도 지냈었거든요.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 한동리 저지리도 지금도 이제 연계를 가지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연계가 좀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제주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주민의 존재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3년에 제주 올레길이 2010년 정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주민들이 제주 자연에 이끌려서 굉장히 많이 제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농촌 마을에서도 역학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성맹기 선생님께서 이 마을 이장이라든지 무형 문화유산이 주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민의 존재가 거기서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이분들을 그냥 참여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사실은 실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마을 이장님들이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기능하시고 많이 노력도 하시지만, 그 안에서 또 이장님 임기도 2년이고, 그리고 그 이장님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의 알력 관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디벨롭먼 그 이론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연구 중에 부족한 부분이 그 정치적인 관계, 권력 관계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심층 면접하고 그다음에 상관관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마지막 결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주민을 둘러싼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도 또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다면 좀 더 결론이 종합적이고 좀 탄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이주민에 대해서 계속 이 논문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들었었는데, 무형문화재를 지금 농촌 마을에 특히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이 농촌 그 이주민들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재래의식이라든지 그 마을의 문화유산이 그 원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 본딩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이주민들한테는 전혀 그것에 대한 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좀 건드려 주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탄탄한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지금 3가지가 굉장히 다 되게 중요하고 특히 나인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2번째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그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언급이 지금 논문에서는 조금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좀 보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 권력 역학 관계의 어떤 맥락에서도 좀 더 이제 설명이 되면 진짜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2번째 발제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 개별 선호 요인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김지일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네, 제가, 그 검은 화면으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잠깐만요. 이게 제가 김지일 선생님을 호스트로 다시 호스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이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가 나인순 교수님한테 갔네요. 이게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네. 잠깐만 이거를 제가 호스트를 다시 지정하려면 잠깐만요. 김지일님한테 제가 다시 넘겨드릴게요. 이게 넘어갔나요?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 말고요. 제 그 검은 화면에 나오는 김지희라고 이름 써진 네. 그 아이디에다가 화면 공유를 권한을 주십니다. 화면 공유를 이게 화면 공유를 어떻게 더보기 제거? 됐나요? 이거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한양대 김지일이 제가 호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직접 하셔야 옮기시면 될 되겠네. 것 같은데. 예, 직접 하셔야겠네요. 이게 서투르다 보니까
김지일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호스트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아이고. 김지일님이 지금 호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 화면을 공유 화면으로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 사회적 자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김지일입니다. 목차입니다. 네. 기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 물리적인 측면만 강조한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서 저층 주거지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주거지 재생이 대두되어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과 함께 그 정비 기반 시설 및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마을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하는데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축적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지 역할을 하는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주민들의 어떠한 요인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연구의 범위로는 2019년까지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되고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북구 삼덕마을과 은평구의 산세마을을 뽑았습니다. 이 두 곳이 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물리적 특성, 프로그램, 운영관리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한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의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보입니다. 네, 이 구조방정식 구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커의 행동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바커는 인지된 환경과 행동 사이의 직관적인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은 개인이나 집단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또는 지역적 맥락의 변화, 물리적 조건은 상황에 따른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공식적인 사회적 요인, 비공식적인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성격 특성, 대인관계 역학, 태도 및 의사소통 과정이고, 물리적 요인은 물리적 공간의 내부 환경, 주변 환경 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입니다. 공식적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나 그룹 간의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공식적인 관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등의 요인입니다. 비공식적인 사회적 요인은 가족 또는 이웃 간의 관계 상태, 상황별 참여자의 주요 공동 대응 등이 있습니다. 이 영향 요인으로 생기는 결과로는 의도된 결과와 영향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의도된 결과는 개인이나 집단이 관여한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이를 통해 시행된 조치에 따른 의도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향에 따른 결과는 현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연구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이용에 따른 사회적 자본 증가를 의도된 결과로
측정을 했고, 그리고 물리적 요인, 개인적 요인, 공식적인 사회적 요인, 비공식적인 사회적 요인이 사회적 자본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빅5 모델이라고 해서 네,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인적 요인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빅5 모델은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을 이라는 5개 척도로 개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네, 하지만 네, 저희 본 연구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을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요인 관련 연구를 보기 위해서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얀겔은 공공으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활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란 둘 이상의 참여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성격이 강한 활동이고 크게 주민들의 계획적 활동, 비계획적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공식적 사회적 요인으로 계획적 활동을 놓았고 네, 비공식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비계획적 활동을 놓았습니다. 네, 계획적 활동이란 주민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을 말하고 비계획적 활동이란 주민들끼리 일상적으로 교류를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고찰입니다. 네, 사회적 자본은 협동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들을 이루어져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집합의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성요소를 통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자본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로는 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가 일반적이라서 저희 본 연구에서도 신뢰, 참여, 네트워크, 호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범위입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시행 전 또는 시행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 연구로는 주로 분석 대상이 이용자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의 차별점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 지속성 측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실질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지 실증 분석했다는 점이 있고,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이용자도 포함해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네, 대상지 현황입니다. 네, 성북구 삼덕마을과 은평구 산세마을의 현황인데요. 네, 두 마을의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방식과 그리고 구성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덕마을은 기존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산세마을은 신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층수와 구성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성격이 유사해서 삼덕마을과 산세마을 둘 다 프로그램을 주민교류, 교육 및 체험, 나눔 및 공유, 마을 상품 판매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각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주체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가 있고 고문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근처에 그 단체가 있을 경우에 지원단체라고 해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의 개념적 틀입니다. 그 바커의 비헤이비어 세팅 이론에 근거해서 개인 성향 특성, 계획적, 비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 물리적 선호 특성이 이용 빈도 및 사회적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틀을 짜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 설정은 종속 변수로는 시설 이용 빈도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개인 성향 요인, 물리적 선호 요인, 계획적 활동 선호 요인, 비계획적 활동 선호 요인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 성향으로는 아까 빅5에서 말씀드렸던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을 넣었고요. 물리적 선호 특성으로는 네,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에 대한 내부 물리적 특성,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외부 물리적 조건에 대한 외부 물리적 특성을 물리적 선호 특성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와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 선호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비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그 유사한 시설인 뭐 카페, 그리고 뭐 마을 모임 장소와 같은 유사시설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고, 대화 모임 빈도와 대화 모임 장소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빈도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이용 빈도, 그리고 물리적 편의시설 이용 빈도, 프로그램 이용 빈도로 나누어서 측정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및 참여, 네트워크 상호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측정했습니다. 네, 분석 자료입니다. 네, 조사 대상은 네, 여기 오른쪽에 표에 보이시는 것 보이듯이 네, 총 587명이었고 조사 방법은 1:1 방문 설문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덕마을과 산세마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 기술 통계 부분입니다. 네, 기술 통계 부분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빈도가 네, 1점대 초중반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네, 또한 다른 종속 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2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 방정식의 모델 적합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에서는 모두 모두 준수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적합성이 모두 준수했습니다. 네, 구조 방정식의 영향 관계입니다. 네, 물리적 선호 특성과 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은 네, 주민공동시설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개인 성향과 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 비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은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빈도 또한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기에 물리적 선호 특성과 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재 변수의 간접 효과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적 성향이 네,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물리적 선호 특성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둘 다 미칩니다. 그리고 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은 또한 그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빈도와 사회적 자본에 직접 효과를 둘 다 미치고 네,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도 간접 효과를 미칩니다. 네, 비계획적 활동 선호 특성은 사회적 자본에 직접 효과를 미칩니다. 네, 주민공동이용시설 빈도는 네,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네, 이용 빈도를 먼저 보면 물리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빈도가 낮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한정된 사업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진행하는 계획적 활동 선호가 높을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 부분을 보자면 네, 개인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동네에서의 주민들보다 타 지역에서 교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적 활동 선호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계획적 활동의 선호도가 높은 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합니다. 세 번째로 비계획적 활동 선호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낮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외에서 비계획적 활동의 선호도가 높은 주민은 다른 장소에서 교류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빈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보자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질문이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명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진행하는 계획적 활동을 선호할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높아지고 결국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재 역할을 하는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계획적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서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므로 공공은 계획적 활동과 동시에 비계획적 활동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각 그 공간을 마을 내에서 있는 다양한 주민 모임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공동운영위원회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각 층별 용도에 맞는 다양한 주민 모임이 곧 세부 운영 주체를 작용을 한다면 네, 더욱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새 도시재생에서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굉장히 그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영향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윤수 교수님께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랑 활동 많이 하시니까 아마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저희도 이제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주민들 간의 뭐 의견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설계 과정에도 변경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두 군데로 가져오셨는데 성북하고 은평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장 클리어한 연구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방치되거나 저이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끌어올리든 어떻게 이걸 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는데 저는 딱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빈도,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빈도를 조사를 하셨는데 보통 이런 연구들에서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빈도만 조사하신 이유는 무언지 사실 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면 불만족 사항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대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빈도를 조사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혹시 그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라는 게 사실 지역마다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가지만 유사하게 가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대부분 이제 주한 사업뿐만 아니고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아에 관심이 있냐, 교육에 관심이 있냐, 또 어르신들 복지나 건강 쪽에 관심이 있느냐, 또 아니면 지역 경제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례는 삼덕마을과 선세마을은 어떤 특성이 있기에 뭐 거주 계층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아젠다라든가 특별히 결핍되는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왔는지 사실은 그 과정이 설명이 돼야 그러니까 이 마을들에서 이런 걸 뭐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조성이 됐고 근데 조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이용 빈도가 어떻다든가 뭐 만족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 완성된 그 시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통해서. 왜 공동이용 시설에 외관은 이렇게 되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됐는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다른 뭐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고정된 시점,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하는 뭐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그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과 토론 사안 짚어주셨는데 우선 이제 김지일님이 좀 몇 가지 답변할 사안들이 있죠.
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설문에 그 만족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만족도라는 게 사실 그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용 빈도가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표본수가 적어서 네, 만족도를 넣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그 선호도를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김선영 박사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박사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안 들려서.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생각한 게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SOC에 이걸 적용해 보면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그 이론적 논의에서 사회적 자본이랑 관련해서 여러 항목 요소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미리 정해 주신다면 다음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쉽게 이러한 형태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사회적 활동에서 계획적 활동과 비계획적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적 활동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거고, 비계획적은 이 시설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주변 동네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면 이 기관을 활동할 가능성도 넓어질 거고 커질 거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더 커질 거고, 그렇다면 이 시설의 활성화 역시 커질 거라는 생각이 그냥 상식적으로 드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설명 한번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끼리의 공동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 공동의 목표를 제가 그냥 막연히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뭔지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지일님께서 답변해 줄 사안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민들 목표 이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그 네. 주민들의 목표 이전에 그 질문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선영 박사님 다시 한 네. 번만 그 세 가지 질문을 예, 명확하게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이론 연구에서 보시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아무거나 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쓰시고 신뢰, 네트워크, 호혜를 가지고 분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러한 사안에 맞출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연구자께서 개념을 규정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생활 밀착형 SOC가 조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과 그걸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질문입니다. 계획적 활동과 비계획적 활동에 있어서 지역 내 사람들끼리 그 건물 밖에서 만나는 횟수가 많다면 시설은 별로 사용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 많다면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외부의 사람들이 더 이 모임이 많아지면 사회적 자본이 커지고, 그렇다면 나중에 장래에 이 시설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규정시켜서 이 외부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 이렇게 배제된다는 식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근데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그 스트럭처랑 코그니티브로 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유형화를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사실 저희가 그 삼덕마을 내 그리고 산세마을 내에서의 그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른 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많고 한 사람은 사실 여기선 적게 나온 소지가 있는 거였어요. 이제 예, 답변 끝나셨
네, 아마 제일 네. 궁금하셨던 게 이제 비계획적 활동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비계획적 활동이라는 것도 여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면은 그 카페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마을 내나 마을 외부의 그 비슷한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본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수현 박사님 이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연구소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를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동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성인영 박사님 말씀하신 그 밀착 생활 SOC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쪽방에 사는 여고생 같은 경우에 샤워할 수가 없어서 그 동네의 체육시설에 가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제 생활 밀착형 SOC의 필요성이 이제 제가 더 깨닫게 되고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또 특히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읽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김선영 교수님, 박사님 해주신 그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제가 가진 질문이. 그래서 그냥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이제 혹은 그냥 부연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단순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변수 중에 12쪽에 유아기 자녀 여부, 통제 변수로 유아기 자녀 여부와 일주일 내 보행 시간이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특히 일주일, 그러니까는 유아기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지역 그 사회 시설의 종류라든지 빈도수가 달라지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에 보행 시간을 왜 특히나 거기에 이제 변수를 포함을 시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김선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꼭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역량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반드시 지역사회 내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데서 뭐 자기 경력상 중요한 사람하고 같이 연계가 있어도 그것도 사회적 자본이고, 모든 굉장히 많은 층에서 사회적 자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역사회 내에서도 카페를 가고 친구랑 노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비계획적인 활동을 선호한다면 계획적인 활동을 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회적 자본이고 저것도 사회적인 자본인데, 왜 특별히 이 계획적인 사회적인 자본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지, 김지일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신 건 지금 이왕 공공에서 이렇게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그 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비계획적인 걸 좀 더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자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좀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맞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김선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지금 협의로 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정의를 좀 가지고 이제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좀 되게 그냥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역사회의 여러 그 시설들과 연계를 통해서 주민공동시설의 그 활용성을 높인다는 그 아이디어, 그 제안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그 주민 사회자보호들 제고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한테도 사실 숙제 같은 거거든요. 그 생태계를 이렇게 작은 그런 기관들 아니면 그냥 모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알아야지 그 생태계와 이 주민공동 시설의 연계 방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저한테도 좀 사실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아마 답변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보행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계획적 활동도 역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부연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지일님께서. 예. 네. 먼저 그 생활밀착형 SOC 부분은 그 김선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도 그 아동센터에서 그 교육봉사를 장기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앞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 중에 유아기 자녀 유무와 보행 시간을 포함한 이유를 질문해 주셨는데, 유아기 자녀를 포함한 이유는 네, 보면은 공동 육아방이라는 시설이 그 삼덕마을, 산세마을 둘 다 있어서 네, 그래서 유아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용을 하는가 아니면 유아기 자녀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가 이런 거를 통제를 해보기 위해서 넣은 변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 시간을 포함한 이유는 네, 이 사람이 그 집 밖에서의 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밖에서의 활동을 선호하는지 이런 걸 측정해 보기 위한 변수로 또 사용해 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계획적 사회적 자본을 위해서 동력에 의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비계획적 활동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워낙 그 경쟁하려는 해야 될 그 대상이 많아서 네, 뭐 카페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영화관이라든지 워낙 많고 또 민간에서도 많으니까 대체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그 지역 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하고, 네, 그리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중요한 점이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또 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그 최종 단계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네, 조성을 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이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의 그 최종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예산도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한 60-70%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예산의 60-70%가 네,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또 이거 시설 이용 조성에 또 그만큼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 쟁점 사안이어서 질문과 토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가구원의 사회 계층의식 영향 요인 비교 분석을 부산대학교 장지혁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호스트 넘겨드렸죠? 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와 농촌가구원의 사회계층의식 영향요인 비교 분석 논문을 발표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장진혁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실증 분석을 진행하여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격차와 국토의 공간 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집중되면서 초래된 현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불균형을 사회계층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거주민의 사회계층 의식 차이와 그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풀페이퍼에서 리뷰한 논문들의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에 실지 않았고, 발표 자료에서는 연구 동향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 불균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격차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측면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불균형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자료입니다. 먼저 분석 자료는 2017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회조사에 응한 만 13세 이상 그리고 총 34,88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사회계층 의식입니다. 사회계층 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징 짓는 의식 요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인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계층 의식 변수는 상상, 상하, 중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이렇게 6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 변수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 가구 특성, 그리고 생활 여건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개인 특성에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혼인 상태를 포함하였고, 가구 특성에는 주거 점유 형태, 그다음에 주택 유형, 가구 원수, 가구 소득, 그리고 생활 여건 특성에는 명시되어 있는 생활 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만족도 특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성된 변수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출했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의 경우 순서형 로직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종속 변수가 아까 6개의 범주형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범주형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 모형 활용이 적합하였고, 특히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의 경우 하하에서 상상까지 순서형을 가지기 때문에 순서형 로직 모형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순서형 로직 모형의 경우 독립 변수의 한 단위 증가가, 즉 독립 변수의 수준 변화가 종속 변수에서 상위 계층에 속할 확률이 몇 %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확률 추정이 가능한 모형입니다. 모형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실증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모형과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농촌 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이 기초 통계량을 파악해 봤으며, 각각 비슷한 사회계층 의식 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본인들의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하상에서 중하 사이 있다, 하상에서 중하 사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형 로진 모형의 결과입니다. 토탈 모형, 도시 모형, 농촌 모형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시 모형과 농촌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모형에서는 연령, 직업,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그다음에 주택 유형, 주거 점유 형태, 그다음에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세 개의 만족도 특성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고, 도시 모형에서는 연령, 직업,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그다음에 주택 유형, 주거 점유 형태, 가구 소득, 그다음에 생활 여건 본 분석에 포함한 모든 생활 여건 특성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모형에서는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그다음에 혼인 상태, 주택 유형, 주거 점유 형태, 그다음에 생활 여건 특성의 문화 여가 생활 여건의 변화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특성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각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를 토대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사회 계층 의식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 특성 변수 중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역별 선호 직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육 수준과 혼인 상태의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혼 상태일수록 상위 계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가구 특성의 경우 주택의 점유 형태가 자가 소유일 경우 상위 계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별 선호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서는 아파트 거주자가 더 상위 계층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여건 특성의 경우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구축한 변수가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문화 여가 활용, 그다음에 여가 활용 만족, 삶에 대한 만족도 변수만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 더 다양한 생활 여건 특성이 사회계층 의식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 및 농촌의 지역별 선호 직업군이 상이하였음을 토대로 도출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포데이블 하우징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모두 주거 점유 형태에 대하여 자가 소유일수록 상위 계층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계층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의 자가 소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 선호 주택 유형이 달랐음을 그것을 토대로 하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이 실현되어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지역별 차이는 있었으나 다수의 생활 여건 특성이 사회계층 의식 주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도시와 농촌 가구원의 사회계층 의식 영향 요인 비교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사회 계층 의식 영향 요인에 대한 발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해 주시죠. 나인수 교수님 먼저. 네네. 뭐 누구나 다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 계층 의식이라는 건 이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이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구 특성이라든가 뭐 개인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활 여건 특성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신 것 같고요.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지극히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지역별 마지막에 이제 그 시사점이라는 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고 또 어포더블 하우징이 필요하다든가 비경제적 요소가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근데 물론 통계 자료 해석을 넘어서는 범위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조금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술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참 어렵네요. 보니까 자가 소유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가 소유할수록 상위 계층으로 뭐 인식한다던가 지역별로 도시는 아파트, 뭐 농촌은 단독. 글쎄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뭐 아주 저희가 흥미를 가질 만큼 특별한 내용인지에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서 정책적 함의를 표현하실 때는 되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고, 제가 조금 하나만 더 같이 여쭤볼게요. 이 네. 통계 자료를 2017년 사회조사를 이용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다도 한 4년 전, 4, 5년 전 자료를 이용하셨고, 저희가 인구 통계 관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가 하고 이 전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인구 절벽이 실현된 게 2008년 이후이기 때문에 굳이 왜 이렇게 좀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제가 이전에 분석했을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였고 이후에 이제 2019 사회조사가 아마 네네. 발표되었을 텐데 그 부분 최근 자료를 반영해서 더 최신의 결과를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계열적 변화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적 변화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 박사님 또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라인수 교수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비슷한 생각을 그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똑같이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그 구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셨으면 좋을 논문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 분류가 크게 대분류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업군에서도 이렇게 농업에 대한 사회적 계층 의식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여성들이 삶의 계층 의식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점은 조금 그 다음 연구에 대한 함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러면 남시원 박사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와 농촌 비교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을 6개의 리커트 스케일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쪽에서 이 질문이 그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정짓는 의식 요인이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정의를 하신 게 이제 통계청의 정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회계층 의식을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특징짓는 의식 요인이라고 하셔서 이제 그 정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흥미있다고 생각한 건 가구 모델이 모델 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게
이 종합적인 거나 농촌에선 유의하지 않고 도시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가구 소득이라면 전체에서 다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좀 의외의 결과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10개월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결론의 내용도 더 이제 논의를 추가하시겠지만, 그중에 주택 부분에서 자가 소유가 더 이제 계층 의식이 높은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왔다고, 자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제언을 하기에는 네. 그쪽 관련된 지금 기본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논의도 그렇고 그쪽에 굉장히 큰 또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소유를 굳이 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쉽지 않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또 현 문정부의 기조 주택 정책의 기조이기도 하고 해서, 그 정책을 그렇게 제안으로 연결시키실 때 약간 이렇게 좀 주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설명, 논의 그런 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몇 가지 답변해 주실 부분들이 있죠? 예. 네. 우선 그 사회계층 의식의 아까 정의 부분은 아까 제가 작성해 놓았던 부분은 그 사회계층 의식을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서칭해 봤을 때,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나타내는 사전적 정의였고, 좀 더 이론적 고찰을 해가지고 이론적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그 변수를 더 이렇게 와닿게 느낄 수 있게 그런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좀 더 제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남 박사님 질문 중 하나가 가구 소득이 도시에서가 좀 유의미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분석했던 것 중에서 가구 소득이 도시에서만 유의했다는 부분이랑 농촌 지역의 경우에서는 여성일수록 사회계층 의식이 높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다른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 번째 발제와 토론까지 마치고, 혹시 중간에 서로 조금 더 소통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다른 발제에 대해서라도? 네, 더 이상 없으면 이것을 혹시 있나요? 없지요? 예,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것으로 저희 세시전에 발표와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발제자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시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남아 주십시오. 사후에 좀 상의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여튼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신 발제자 세 분, 토론자 세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론이 진행됐던 것으로 심층 있는 이야기가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